며느리 휴대폰에 저장된 제 이름은 거머리였습니다. 제 얼굴 사진까지 붙여서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어머니라 부르고 은인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어요. 더 이상 이곳은 내 집이 아니고 이들도 내 가족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제 삶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두 얼굴을 가진 며느리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당하게 제 인생을 되찾았는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순희, 올해 69살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은 충청남도 부여군 장안면, 제가 새로 시작한 삶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제 인생은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왔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살았죠. 아이들이 저를 선생님, 선생님 부르며 따르던 그 시절이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2019년에 정년 퇴임하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남편 정수가 2018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로웠어요. 45년간 함께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집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때 아들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랑 함께 사세요. 준우도 할머니가 있으면 좋아할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연주도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5년 전 저는 제 전셋집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손자 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게 달려와서 안기고 숙제도 함께하고 저녁 준비도 도와주며 살았거든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우리 준우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어제 연습시켜준 보람이 있네. 이런 대화들이 제게는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퇴직 후 상실감에 빠져있던 제게 준우는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연주도 처음에는 저를 잘 따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계셔서 저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어요. 어머니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저도 이렇게 맛있게 못해요. 준우가 어머니를 진짜 좋아해요. 어머니가 최고의 할머니세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연주가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면 칼로리 낮은 반찬들을 준비했어요. 준우가 소풍 갈 때면 도시락도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요즘은 현장학습이라고 하더군요.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며 소세지를 예쁘게 넣어서 말이에요.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준우의 그 말 한마디면 새벽 일찍 일어나는 피로도 다 날아갔습니다. 청소며 빨래며 집안일도 제가 도맡아 했어요. 연주는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준호도 회사 일이 많다고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머니한테만 맡기는 것 같아서요. 뭔 소리야, 연주야. 이런 일은 내가 하는 게 당연하지. 너희는 돈 벌어오는 게 더 중요하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연주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준우 간식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머니, 빨래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 방식이랑 저랑 좀 달라서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연주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할머니가 요즘 방식을 잘 몰라서 그래.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지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이런 세제를 써야 해요. 어머니, 준우 숙제 봐주실 때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마세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요. 어머니, 음식간이 너무 세요. 저희는 담백한 걸 좋아해요. 매번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이었어요. 마치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틀린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이 집은 아들 가족의 집이니까 제가 맞춰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래, 연주야. 내가 조심하마. 앞으로는 내 방식대로 할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40년간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인정받았던 제가 이 집에서는 왜 이렇게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특히 준우와 관련된 일에서 그런 느낌이 더 심했습니다. 할머니, 숙제 도와주세요. 그래, 준우야. 할머니가 봐줄게. 그런데 연주가 보더니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준우 숙제는 제가 볼게요. 어머니 방식이랑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서 준우가 헷갈려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온 제가 제 손자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친다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그래, 알겠어. 연주야, 내가 봐줘. 그렇게 말하고는 제 방으로 들어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러운지, 왜 이렇게 무력한 기분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 집에서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고 존재감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주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준우가 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엄마가 핸드폰 좀 가져다 달라고 해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그래, 할머니가 찾아줄게. 저는 준우를 따라 연주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도 보고 화장대도 살펴봤지만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어요. 준우야, 할머니가 엄마 폰으로 전화해서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 제 휴대폰으로 연주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선가 핸드폰 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침대 밑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네. 침대 밑을 들여다보니 핸드폰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주워서 준우에게 건네주려고 했어요. 여기 있네, 준우야. 엄마한테 가져다 드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기 전이라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발신자 표시 부분에 제 이름이 보였어요. 거머리.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어요. 이럴 리가 없다는 생각에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분명했습니다. 제 얼굴 사진과 함께 거머리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40년간 교사로 살면서
그 어떤 학부모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모독이었어요. 거머리,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그게 바로 며느리가 생각하는 저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우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핸드폰을 준우 손에 쥐어주고는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거머리라는 글자가 빨간색으로 떠올랐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연주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침이 되자 저는 평소보다 일찍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질도 제대로 안 됐지만 그래도 아침상을 차렸어요. 연주가 나와서 인사를 했을 때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어머니,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몸이 안 좋냐고요? 당신이 저를 거머리라고 생각하는데 몸이 좋을 리가 있나요?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래. 그날부터 저는 연주의 말과 행동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며칠 후에 발견했습니다. 거머리라는 이름을 본후로 연주가 정말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더 충격적인 게 있을까봐 무서우면서도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연주가 샤워를 하는 동안 거실 소파에 핸드폰을 또 두고 갔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먹고 그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패턴은 예전 준우가 여는 걸 봐서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화면에는 카카오톡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어요. 화연여고 찐친 모임방이라는 단체방에서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제 눈에 들어온 연주의 메시지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언니들,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매일 잔소리에 간섭에 진짜 미치겠어.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언제 요양원이나 갈까? 너무 건강해서 100년 후에나 갈 듯. 그 아래로 친구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연주야, 그래도 참아. 얼마 안 남았잖아. 우리 시어머니도 그랬는데 지금은 요양원 계셔. 편해졌어? 연주야, 힘내. 시어머니들은 다 그래.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연주가 저를 거머리라고 부르는 건 그냥 화가 나서 한번 그런 게 아니었어요. 평소에도 친구들에게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거였죠. 며칠 전 충격받을까봐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 했던 제 직감이 적중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가식처럼 보였어요. 예를 들어 제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연주가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했어요. 어머니, 거기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하시면 깨끗하게 안 돼요. 예전에는 내가 제대로 못했구나 하고 넘겼는데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거머리는 청소도 제대로 못한다는 뜻으로요. 또 어떤 때는 제가 요리를 하고 있으면 어머니, 간 좀 봐주세요. 너무 싱거워요. 어머니, 이 반찬은 저희 입맛에 안 맞아요. 이런 말들이 이제는 거머리가 만든 음식은 맛없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준우와 관련된 일들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요. 왜 싸웠니, 준우야? 그러면 연주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아이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어머니가 개입하시면 더 복잡해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40년간 수많은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줬던 제가 제 손자 하나 돌볼 자격도 없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저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청소를 해도 잘못했다는 지적만 있고 준우와 놀아줘도 방해된다는 눈빛만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연주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친구들에게는 험담을 하면서 부녀회장이나 이웃들 앞에서는 효부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아파트 부녀회장이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연주 씨, 시어머니랑 함께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러자 연주가 말하더군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좋으세요. 집안일도 다 도와주시고 준우도 잘 봐주시고 저는 정말 복받은 며느리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던 그 사람이 어머나 부럽네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거든요. 저는 진짜 운이 좋았어요. 어머니가 옛날 교사셨거든요. 그래서 준우 교육도 잘 봐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며칠 전 친구들에게는 거머리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100년 후에나 갈 듯이라고 말하던 그 입으로 지금은 복받은 며느리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마치 두 명의 다른 사람이 한 몸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돌아간 후 연주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름기가 다 안 빠졌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연주는 정말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효부 코스프레를, 집에서는 진짜 모습을 보이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머리.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떼어내고 싶지만 떼어낼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정말 이 집에 기생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차근차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집에 와서 한 일들을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기, 준우 아침 챙겨서 학교 보내기, 빨래하고 청소하기, 저녁 준비하기, 준우 숙제 봐주기. 이 모든 일들을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왔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제가 부담하는 게 많았습니다. 이 집 매매대금 7억 전부를 제가 냈거든요. 매달 생활비도 제 연금에서 절반을 보태고 있었고요. 그런데 거머리라고요? 누가 누구한테 기생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화도 났어요. 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희생한 제 시간과 노력과 돈을 연주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연주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저를 거머리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화가 나서 그렇게 저장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관찰해 보니 연주의 태도에는 일관성이 있었어요. 저를 무시하고 제가 하는 일을 평가절하하고 제 존재 자체를 귀찮아하는 태도 말이에요. 특히 준우와 관련된 일에서 그런 게 심했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응, 할머니가 봐줄게. 그러면 어김없이 연주가 나타나서 준우야, 엄마한테 물어봐. 할머니는 요즘 공부법 모르셔. 이런 식으로 제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어요. 또 어떤 때는 제가 준우한테 뭔가를 사주려고 하면 어머니,
아이한테 그런 거 사주시면 안 돼요. 요즘 교육 방침에 어긋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 행동을 제재했습니다. 점점 저는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청소도 요리도 준우 돌보는 것도 하나하나 제 손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연주는 저에게 경제적 도움은 계속 받고 있었어요. 생활비며 각종 공과금이며 여전히 제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연주에게 저는 정말로 거머리였어요. 하지만 제가 연주한테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아니라 연주가 저에게 달라붙어서 돈과 노동력을 빨아먹고 있으면서도 저를 거머리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 거머리에게 더 이상 피를 빨리면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69살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 경제 상황부터 정리해 봤어요. 교직원 연금이 매달 180만 원 나오고 적금이 8천만 원,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3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집 매매금으로 낸 7억까지 합치면 총 11억 정도였죠. 생각해보니 제가 가진 돈이 적지 않더라고요. 69살에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이 집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5년 동안 정들었던 공간이고 무엇보다 준우를 떠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모두에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연주는 저를 거머리라고 생각하고 준우는 아내 편만 들고 준우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어요. 김영숙. 저와 40년간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 교사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죠. 여보세요, 영숙아. 나 순이야. 어머, 순이야.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응, 그럭저럭. 영숙아, 혹시 시간 될 때 만날 수 있을까?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그럼 물론이지. 언제든 좋아.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좀 그렇고 만나서 얘기할게. 이틀 후, 저는 영숙이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40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 앞에서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는 처음이었어요. 영숙아, 나 정말 힘들어. 영숙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심각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건강에 문제라도 있어? 건강은 괜찮은데. 며느리 문제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거머리라고 저장된 일부터 시작해서 연주의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제가 느끼는 소외감까지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영숙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야, 정말 힘들었겠다. 응, 정말 힘들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혼자 살 걸 그랬어. 그런데 순이야, 너 진짜 독립할 생각이야? 응,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그런데 69살에 혼자 사는 게 가능할까? 영숙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순이야, 나도 작년에 비슷한 일 겪었어. 응? 너도?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요양원 알아보라고 하더라고. 아직 건강한데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숙이도 그런 일을 겪었다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는 혼자 살기로 했어. 작은 아파트 전세 얻어서 지금 혼자 살고 있어. 정말? 어때?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고 훨씬 편해.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 영숙이의 말을 들으니 용기가 났습니다. 저보다 1살 많은 영숙이도 혼자 잘 살고 있다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순이야, 너 돈은 얼마나 있어? 저는 제 경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 그 정도면 충분하지. 나보다 훨씬 여유 있네. 정말? 나는 부족할까봐 걱정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 돈이면 작은 집 하나 사서 혼자 살기에 충분해. 게다가 연금도 나오잖아. 영숙이와 대화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영수가 그런데 어디서 집을 구하면 좋을까? 글쎄,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조금 외곽으로 나가는 게 어때? 지하철역 근처면 교통도 편하고. 그것도 그렇네. 아니면 아예 시골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공기도 좋고 집값도 싸고. 영숙이의 말에 저는 문득 고향이 생각났습니다. 충청남도 부여.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오랫동안 가보지 않았지만 가끔 그리워하던 곳이었어요. 영수가 나 고향으로 가볼까 생각 중이야. 고향? 어디? 부여. 거기서 작은 집 하나 사서 조용히 살고 싶어? 좋은 생각이네. 부여면 집값도 서울의 반값도 안 될 텐데. 그날 영숙이와 헤어진 후 저는 마음이 한결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인터넷으로 부여 지역 부동산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영숙이 말대로 집값이 서울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작은 단독주택이 1억 정도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만 보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주야, 내일 고향에 좀 다녀올게. 어머니, 갑자기요? 무슨 일이세요? 오랜만에 고향 구경도 할 겸 옛날 친구도 만날 겸.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연주는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늙은 시어머니가 고향에 가는 걸로만 생각했나 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2시간 정도 가니 부여에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고향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도 많이 생겼고 도로도 넓어졌어요. 하지만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것보다 더 좋은 집들이 많았어요. 특히 마음에 든 건 작은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고 가격도 9천만 원으로 제 예산에 딱 맞았어요. 이 집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네, 작년에 전체적으로 수리를 했고요. 수도나 전기 시설도 다 새로 했습니다. 마당에서 텃밭도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도 기르고 작은 정원에서 꽃도 키우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이 들었어요. 계약은 언제 가능한가요? 언제든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급하게 팔고 싶어 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일주일 후에 잔금 치를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향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서울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니 연주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향은 어떠셨어요? 응, 좋더라.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정겹더라고. 그러시겠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했으니까 편히 쉬세요.
연주가 저녁을 해줬다고 하니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저녁 준비를 당연하게 여겼는데 말이죠. 혹시 제가 고향에 다녀온 걸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녁을 먹으면서 연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향에서 뭐 하셨어요? 친구분은 만나셨고요? 응, 중학교 동창도 만나고 옛날 우리 집터도 구경하고 그랬지. 그러셨구나. 그런데 어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제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 아닐까요? 그래, 고향 공기를 마셔서 그런가 보다. 네, 확실히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날 밤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여 집 잔금은 일주일 후에 치러야 하고 그러려면 이 집 매도 절차도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안전하게 정리해야 했어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계좌를 정리하고 싶어서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돈을 하나로 모으고 싶습니다. 담당 직원은 제 신분증을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어떤 업무를 원하시는 건가요? 교직원 연금 통장, 적금, 보험금 계좌가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로 정리하고 보안도 강화하고 싶어요. 아, 네.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큰 금액이라서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어요. 제 돈인데 왜 상의가 필요한가요? 저 아직 멀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요즘 금융사기가 많아서 확인차 여쭤본 거였어요. 저는 차근차근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연금 180만 원씩 들어오는 계좌, 적금 8천만 원, 보험금 3억 원이 있던 계좌들을 하나로 정리했어요. 비밀번호도 새로 설정하고 부여 집잔금 9천만 원도 따로 준비해뒀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가진 돈이 거의 4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 팔면 12억이 넘어요. 이 나이에 이 정도 재산이면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동안 눈치를 보며 살았을까요? 집에 돌아오니 연주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은행 좀 갔다 왔어. 은행요? 무슨 일이세요? 별거 아니야. 적금 만기되어서 정리하는 거. 연주는 제 대답에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주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은행에 간다고 해도 관심도 없었을 텐데 오늘은 유독 신경 쓰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순희입니다. 어제 강서구 아파트 시세 문의드렸던 사람인데요. 아, 네. 선생님, 시세 알아봤습니다. 요즘 그 지역이 재개발 얘기가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얼마나요? 지금 시세로는 8억 5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8억은 확실하고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군요. 5년 전 7억에 샀던 집이 지금은 8억 5천. 그럼 제가 가진 총 재산은 12억이 넘는 셈이었어요. 매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시장 상황이 좋아서 매수 대기자도 있습니다. 바로 가능해요. 그럼 매도 의뢰를 넣고 싶은데요. 네, 언제든 오세요.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혔어요. 한 달 후면 이 집을 떠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주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니, 혹시 요즘 몸이 안 좋으세요? 응? 왜?
자꾸 외출하시고 뭔가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병원 검사라도 받으셨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연주가 제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나가는 일이 좀 생겨서. 그런가요? 그럼 다행이고요. 하지만 연주의 표정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기색을 느꼈어요. 혹시 제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주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부동산에 가서 매도 준비를 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 집이 선생님 단독 명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계약 가능합니다.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즉시 계약할 수 있도록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겠어요? 매수자명과 계약 날짜만 공란으로 놔두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요즘 많이 그렇게 합니다. 8억 이상이면 바로 계약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조건에 맞는 매수자 나오면 즉시 진행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매도 계약서에 제 정보를 미리 기입했습니다. 내 집인데 왜 가족 동의가 필요하냐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연주가 제 방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연주야, 뭐 하고 있니? 아,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동네 마트 좀 갔다 왔는데. 그런가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그 말에는 분명한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래.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머니, 혹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저는 연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그날 밤 저는 연주가 제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계획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었거든요. 며칠 후면 부여 집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만 나오면 바로 이 집도 팔릴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 밤이었어요. 준우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연주는 외출 중이었고 급한 마음에 연주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또 휴대폰 벨소리가 집에서 들렸어요. 또 폰을 두고 갔나? 저는 연주의 휴대폰을 찾으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소파 위에 놓여 있었어요. 준우 때문에 급해서 그냥 폰을 들었는데 화면에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언니들, 우리 시어머니 요즘 이상해. 자꾸 외출하고 은행도 가고. 어떻게 이상한데? 깜빡하는 것도 많아졌고 뭔가 헷갈려 하는 것 같아.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연주야, 돈 관리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어. 맞아.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거머리가 더 심해지기 전에. 연주야, 솔직히 치매 아니어도 치매인 척하면 되잖아. 요양원 보내고 재산 정리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 연주야, 빨리 후견인 신청해. 재산 정리하기 전에.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연주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양원에 가게 되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속셈이었던 거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우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의 엄마가 할머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연주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머리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제 돈에는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집을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아,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어제 또 충격적인 걸 봤어. 연주가 친구들한테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어머, 세상에. 그런 악질이 다 있어? 영수가 나 정말 무서워. 이러다가 정말로 치매 환자 되는 거 아닐까? 순이야, 진정해.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 내가 멀쩡한데 누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불안해.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어. 알겠어. 그럼 부여 집장금 언제 치르기로 했다고? 이번 주 금요일. 좋아. 그럼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 시작하자. 영숙이와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좀 진정됐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부터 뭔가 눈치를 챈 건지 연주의 감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묻고 전화를 받을 때도 옆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니, 오늘은 어디 가세요? 약국 좀 가려고. 약국요? 무슨 약을 사시는데요? 소화제 좀 사려고. 그럼 제가 사다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제 행동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에 가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부여 집 잔금을 치르러 가는 날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에 가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부여 집 잔금을 치르러 가는 날 아침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차려줄 일도 얼마 안 남은 아침상이라는 생각에 더욱 정성을 들였어요. 연주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만들고 준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끓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도 정말 맛있어요. 연주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 전 본 카톡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어디 가실 예정이세요? 또 감시하려는 건가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부여 집장금 9천만 원을 치르러 가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거든요. 연주, 준호, 그리고 준우까지.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준호가 평소와 다른 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서요. 연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상해? 무슨 상해?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건강에 문제는 없으신지요? 저는 그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바로 며칠 전 본 카톡 대화의 연장선이었죠. 건강하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하니? 어머니, 그런데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지신 것 같아서요. 혹시 정밀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저는 연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검사?
뭐, 치매 검사 같은 거요. 요즘 정말 깜빡하는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드디어 이것들이 나를 치매로 몰아붙일 작정이었습니다. 거머리의 양로원에 이제 하다하다 치매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연주야, 내 어머니, 혹시 내 휴대폰에 저장된 내 이름이 뭔지 기억나니? 연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준호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 내 이름을 뭐라고 저장해놨지? 연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거머리, 그게 내가 나한테 붙인 이름이지?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연주를 바라봤어요. 연주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연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농담이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 거지, 진심이 아니에요. 농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너 이따위로 나올 줄 알고 다 준비해놨어.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캡처해둔 화면들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농담이야? 화면에는 연주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들, 우리 시어머니 요즘 이상해. 자꾸 외출하고 은행도 가고. 어떻게 이상한데? 깜빡하는 것도 많아졌고 뭔가 헷갈려 하는 것 같아.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준호가 화면을 보더니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주야, 이게 뭐야? 여보, 이건... 저는 계속해서 다른 화면들도 보여줬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연주야, 돈 관리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거머리가 더 심해지기 전에. 솔직히 치매 아니어도 치매인 척하면 되잖아. 요양원 보내고 재산 정리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 연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그냥 뭐, 그냥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준호가 연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주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한테 이런 말은 너무했어. 그 순간 저는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만은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하지만 준호의 다음 말이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래도 뭐, 연주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어머니도 요즘 좀 예민하셨잖아. 그냥 오해일 수도 있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너는 끝까지 엄마 편이 아니었구나. 오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모든 것에 대한 체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마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40년간 키운 내 아들이 거머리라는 말을 들어도 아내 편을 드는 모습을 보니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은 나 혼자였구나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내 이름을 거머리라고 저장한 게 오해야? 친구들한테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한 게 오해라고? 어머니, 너는 그걸 보고도 아직 그 아이 편을 드는 거야?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주의 손을 잡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뭔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말한 거 정말 후회돼요. 후회한다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는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때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두 사람의 시선이 서류에 집중됐습니다. 이건 우리 집 매도 계약 준비 서류야. 연주와 준호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뭐? 뭐라고요? 내 명의로 된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팔 수 있어. 매수자도 이미 나왔고 8억에 계약 성사될 예정이야. 어머니, 설마. 그리고 이건 부여의 산집 계약서야. 오늘 잔금 치르고 왔어.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면 적어도 나한테 거머리라는 이름은 안 붙였겠지. 가족이면 내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5년 동안 밥 차려준 것도 고마워했겠지. 가족이면 내가 준우 돌보고 집안일 도맡아 한 것도 인정해줬겠지. 가족이면 내 앞에서는 고마워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친구들한테 치매라고 놀리지는 않았겠지. 연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요? 준우는 어떻게 되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이제부터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져.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사실 거예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부여.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조용히 살 거야. 준호가 충격에 빠진 채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 더 이상은 거머리라고 불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 순간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연주는 계속 울고 있었고 준호는 말을 잃었어요. 그때 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 순진한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는 할머니가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언제 가세요? 곧. 연주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연주야, 너는 지금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어.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연주가 계속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기회?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5년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매일 아침 내가 밥상 차려줄 때, 준우 돌봐줄 때, 청소하고 빨래할 때마다 고마워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 준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연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요. 너는 좀 닥쳐. 따지고 보면 네가 더 나빠. 마누라가 시어미를 이따위로 보는 건 네가 그만큼 이 어미의 존중과 존경을 지켜주지 못한 거야. 매사를 흐리멍텅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유부단하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야. 저는 다시 연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지금도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냥 들켜서 미안할 뿐이지. 연주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제야? 저는 비웃었어요. 5년 동안 뭘 본 거야?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하는 것도 못 봤어? 준우 아플 때 밤새 간병하는 것도 못 봤고? 다시 준호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도 좀 이해해 주시면. 뭘 이해해? 나를 거머리라고 부른 걸?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걸?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주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끝까지 아내 편이구나. 그렇게 울며 잘못을 빌고 반성을 한다던 연주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구나. 재산? 무슨 재산? 애당초 니들이 이 집에 재산이 있기는 했니? 아니, 그게 집도 팔고 이사도 가시면 저희는, 너희는 뭐, 생활이, 준우 교육비도 있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연주는 지금까지도 제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 너는 지금까지 내 돈으로 살면서 나를 거머리라고 불렀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뭐가 아니야? 이 집 살 때도 내 돈 7억, 매달 생활비도 내 연금에서 절반 이상. 그러면서 나한테 거머리라고 했잖아.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저희가 몰랐어요. 몰랐다고? 5년 동안 누가 돈 내는지 몰랐다고? 아니, 그게. 저는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 지난 5년간 내가 얼마나 냈는지. 두 사람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 이렇게나. 연주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렇게나. 그런데도 나는 거머리였어. 그때 준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가면 나는 누가 돌봐줘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돌봐줄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더 좋아요. 할머니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연주가 준우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더 맛있게 해줄게. 하지만 준우는 계속 울었어요. 싫어요. 할머니 도시락이 좋아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 집이 팔리기 전에 어떻게는 제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연주는 제게 극진히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실까요? 어머니, 제가 어깨 마사지해 드릴까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 아이는 정말 끝까지 연기를 하는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봤던 모든 것들, 들었던 모든 말들이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연주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들을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연주의 태도에서 조급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이사 가실 거예요? 응. 언제요? 곧. 그럼. 집은 언제 팔리는 거예요? 역시 집 걱정이 제일 앞서는군요. 매수자가 나타나면 바로야. 연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야 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니, 너무하세요. 준우도 있는데. 준우는 너희 아들이잖아. 당연히 너희가 책임져야지. 그날 저녁 연주와 준호가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떡하지? 정말로 이사 가시면. 글쎄, 엄마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 같은데 미치겠네 진짜. 집값이 8억이라고 했잖아. 정 안 되면 그 돈 중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자. 그럼 우리 갈 곳이 없어. 연주야, 내가 너무 심하게 했어. 거머리라니. 나도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8억 2천에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언제 계약할까요? 내일 오전이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하죠.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로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내일 집 계약해. 연주와 준호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정말로요? 응, 이제 정말 끝이야.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보내는 밤이라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거머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컸거든요. 내일이면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존재를 존엄으로 대우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거머리가 아닌 당당한 이순이로 살아갈 시간이 왔습니다. 그 다음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 집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새벽 5시 아무도 깨지 않은 사이 저는 미리 준비해둔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정리해둔 제 짐들이었어요. 사진 몇 장, 남편이 남긴 편지 한 통, 준우가 그려준 그림 몇 개, 그리고 제가 아끼던 책 몇 권. 69년 인생을 담기에는 너무 작은 가방이었지만 새로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부엌으로 조용히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커피를 한 잔 내렸어요. 5년 동안 매일 아침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마시는 마지막 커피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부여 고향에서 이런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겠구나. 그때였습니다. 연주가 방에서 나왔어요. 평소보다 이른 기척에 놀란 듯 제 짐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말했죠. 오늘 이사 가는 날이야. 연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건 그냥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야. 그 소리에 준호도 잠에서 깼는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짐은 왜? 설마 진짜 이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전에 집 계약하고 오후에는 부여로 떠날 거야. 연주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게요. 제발이요. 울고 불고 사정하는 연주의 모습을 보니 5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애절하게 저를 모시겠다고 했었죠. 준호는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좀 무심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럽다고? 5년 동안 나를 거머리라고 부르면서 살았는데 갑작스럽다고? 엄마, 연주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반성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후회한다고? 반성한다고? 들켜서 미안한 거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연주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제야? 저는 비웃었어요. 5년 동안 뭘 봤는데 이제야 깨달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 차려주는 것도 못 봤어? 준우 아플 때 밤새 간병하는 것도 못 봤고? 어머니, 너는 지금도 몰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준호가 급히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냥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더 생각해봐요. 이런 식으로 떠나시면 너무.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생각은 이미 다 했어.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때 준우가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거실의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왜 다들 울어요? 할머니는 왜 가방을 들고 있어요? 그 순진한 질문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준우야, 할머니는 할머니가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요? 나도 같이 갈래요. 준우야, 너는 엄마 아빠랑 있어야 해.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요. 준우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연주가 준우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는 잠시 여행 가시는 거야. 금방 돌아오실 거야. 정말요? 준우가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준우야, 할머니는 아마 오랫동안 못 볼 거야. 왜요? 할머니가 싫은 짓 했어요? 아니야, 준우야. 할머니는 그냥 다른 곳에서 살고 싶어져서 그래. 연주가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할게요. 저는 연주를 바라봤습니다. 뭐든지? 네, 뭐든지요. 그럼 지난 5년 동안 나를 거머리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을 되돌려줄 수 있어? 어머니, 친구들 앞에서 나를 비웃었던 말들을 취소할 수 있고, 연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계약 시간이 되었는데 언제 오실까요? 지금 나갑니다. 전화를 끊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버려진 거야. 이제 내가 나 자신을 구하러 가는 거지.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연주의 울음소리와 준우가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할머니, 할머니. 준우의 목소리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걸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살아. 나 없이도.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집안에서 연주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준호의 발걸음 소리도 들렸지만 결국 아무도 저를 따라오지는 않았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부동산부터 가주세요.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저는 창밖으로 지난 5년간 살았던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부동산에서 계약을 마치는데 1시간 정도 걸렸어요. 8억 2천만 원. 5년 전 7억에 샀던 집이 이제 8억이 넘는 돈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잔금은 언제 받으실까요? 다음 주에 받겠습니다. 그때까지 이사 준비 끝낼게요. 사실 이사 준비는 이미 끝났지만 정식 절차는 그렇게 해야 했어요. 부동산에서 나와서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부여로 가는 기차를 타야 했거든요. 기차표를 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기차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그 집을 생각했습니다. 연주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준우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기차가 출발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다. 그날 저는 제 인생을 걸고 떠났습니다. 더 이상 거머리가 아닌
당당한 이순이로 살기 위해서요. 그렇게 부여에 내려온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 준호와 며느리 연주의 전화는 수백 통이 넘게 걸려왔어요. 하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10번도 넘게 전화가 왔어요. 연주, 준호, 심지어 준호 이름으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어요. 문자는 가끔 확인했습니다. 읽기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온갖 사정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너무 죄송해요. 연주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연락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돌아와요? 엄마, 준우가 매일 할머니를 찾아요. 우리 한 번만 만나줘요. 하지만 그건 제가 떠나기 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었죠. 결국 변한 건 없었어요. 부여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작은 정원이 딸린 집에서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었어요. 새벽 6시에 억지로 일어나서 남들 밥 차릴 필요도 없고 하고 싶지 않은 집안일을 억지로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원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며 고추며 방울토마토를 심었어요. 도시에서는 해볼 수 없었던 일이었죠.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옆집 할머니는 제가 혼자 산다는 걸 알고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셨고, 앞집 아주머니는 텃밭 기르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순희 씨,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여기 어때요? 네, 정말 좋아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혼자 사시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더 편해요. 정말 그랬어요. 외롭기는커녕 오히려 더 자유로웠습니다. 며칠 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제게 아이들 한글 교실을 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40년간 교사로 살았던 경험을 살려서 주 3회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내가 받아쓰기를 이렇게 잘하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서울에서는 손자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눈치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제 경험을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제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달 전쯤 준호에게서 긴 문자가 왔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야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알겠어요. 연주와 저는 곧바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제야 깨달았다니. 둘 다 큰 충격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너도 그때 내 편 들었으면서 뭔 소리냐고. 그리고 지금은 별거 중이에요. 별거라니.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 어려움이 닥치면 서로 탓하기 바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준우는 이제 동네 어린이집에 맡겨지고 있어요. 도시락도 없고 간식도 없고 엄마가 해주시던 그 따뜻한 보살핌도 없이 말이에요. 그 대목에서 제 마음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준우 때문이었어요.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제 손주라는 사실보단 연주와 준호의 아이예요. 나중에 커서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더 가관인 문자가 왔어요. 엄마, 연주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일에 집중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렸어요. 집안일과 준우 돌보는 일 때문에 야근을 못하거든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지 깨달은 모양이에요. 연주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던 건, 준호가 야근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제가 뒤에서 모든 걸 도맡아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어제는 준우가 직접 쓴 편지가 왔더군요. 서툰 글씨로 적힌 편지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도시락이 제일 맛있었어요. 엄마 도시락은 맛없어요. 할머니 언제 와요? 그 편지를 읽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고 동네 할머니들과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고 아이들 한글 교실에서 가르치는 일상이 너무 소중해요. 가장 좋은 건 더 이상 거머리라고 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순이 선생님이에요.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어젯밤에는 동네 이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우리 동네에 오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더 고마워요. 여기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서울에서는 손자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무시당했는데 여기서는 제 40년 경험을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아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일어나고 제 마음대로 밥 먹고 제 마음대로 쉴 수 있어요. 가끔 서울에서의 5년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남들 밥 차려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 돌보고 그러면서도 감사하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 들었어요. 오히려 하는 일마다 지적받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무시당하고 급기야는 거머리라고 불렸죠. 하지만 이제는 다 과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지 않아요. 며칠 전 동네 할머니가 그러더군요. 순희 씨 서울에서 올 때랑 지금이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정말 그래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도 많이 달라진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항상 눈치 보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당당해 보여요. 오늘도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구나. 어제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백종원 레시피로 김치를 담갔어요. 서울에서는 김치 담그는 것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서는 순이 씨김치가 제일 맛있어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40년간 가족들 김치 담가주면서도 제대로 된 인정 한 번 못 받았는데 여기서는 제 경험과 솜씨를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오늘 오후에는 한글 교실이 있는 날이에요.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순이 선생님,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주세요? 선생님이 써주신 받아쓰기가 제일 재미있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서울에서는 손자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무시당했는데 여기서는 40년 교직 경험을 인정받고 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더 이상 아무도 저를 거머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그냥 순이 선생님이에요. 존중받는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는 동네 이장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우리 동네 발전위원회 위원 하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야 우리 동네가 더 좋아질 것 같아서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는 아무도 제 의견을 묻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제 경험과 지혜를 인정해 주시니까요. 어젯밤에는 서울에서 온 마지막 문자를 확인했어요. 준호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엄마, 연주랑 이혼 절차 들어갔어요. 환경이 힘들어지니 서로에게 지쳤나 봐요. 준우는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엄마, 정말 후회돼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도 알아요. 엄마 행복하게 사세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라 놀랍지도 않았어요. 진짜 어려움이 닥치니까 서로 원망하고 헤어지는 거죠. 5년 동안 저를 거머리라고 부르면서도 제 돈과 노동력에는 의지했던 그들이 정작 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올바른 선택이었으니까요. 오늘 아침 거울을 보니 정말 많이 달라진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초조한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평화롭고 당당해 보여요. 69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지금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확신해요. 더 이상 새벽 6시에 억지로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 보며 밥상을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참지 않아도 되고 제 돈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뒤에서 저를 비웃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머리가 아니라 그냥 존중받는 이순이로 살 수 있어서 매일이 행복합니다.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그 거머리라는 단어 덕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욕이 제 가슴을 찔렀기에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에서 영숙이가 놀러 왔어요. 저와 같은 길을 택했던 그 친구 말이에요. 순이야, 정말 잘 산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맞아. 예전엔 항상 눈치 보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당당해 보여. 영숙이의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억눌린 분노와 눈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떠나는 건 절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가족이라고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작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69살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오늘 사연 보름달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순희 씨의 선택에 대해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